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1차시 교육 진행하게 된 이경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차시에서는 노동법 교육과 장기요양 종사자 인권보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노동법 교육을 먼저 살펴본 후에 장기요양 종사자 인권보호 교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법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들 하는데 실제 노동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노동관계,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 우리 기관에서는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고 규정하는 모든 법령들을 총칭해서 노동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노동법이 현재 한 수십 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시간 동안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중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기관에서 종사자들을 채용을 해서 처음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1년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요하고 알고 가셔야 하는 부분들, 또 재직 기간 동안 우리 기관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 또 이 근로자와 헤어질 때 어떻게 잘 헤어져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 살펴본 후에 법정 의무 교육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을 하려면 채용 공고를 해서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이런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구직자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입니다. 채용 절차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은 법들은 실제 채용이 되어서 근로자가 돼야지만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용 전 단계인 구직자의 신분에서는 그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령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이 된 법률이고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영세한 사업장이니까 우리 기관은 작으니까 이거는 적용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제가센터와 같은 기관들은 근로자 수는 많은데 근로 시간은 짧잖아요. 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 수가 중요한 것이지 근로 시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공고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혹은 또 어떤 것들을 하셔야 하는지를 규율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거짓 채용 광고나 혹은 불리하게 변경을 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사용자에게 기속하도록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채용 과정에서 기획자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혹은 제안서와 같은 형식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지원 서류를 받으면 이거는 우리 회사에 기속된다. 이렇게 좀 채용을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기관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죠. 실제 우리 기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용 광고를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 후에 채용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하거나 혹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이 우리 기관에서 고의로 이런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셔가지고 잘못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실제로 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의 근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시간의 근로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채용 공고를 하면서 시간의 근로 수당과 기본급을 합쳐서 3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기본급 300만 원으로 채용 공고의 표기를 잘못하는 경우에 채용 후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제가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 시급 외에 연차 수당이나 주휴 수당과 같은 것들을 시급에 포함을 시켜서 시급을 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시급을 채용 공고상에 올려놓으면 구직자에게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우리 기관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엄격하게 또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고의적으로 어떤 신체 조건이나 개인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경우보다는 실제로 과거에 사용하던 서식을 좀 잘못 사용하셔서 나도 모르게 수집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우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이력서나 양식들을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과거에 기관장님들이 직원이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이력서의 어떤 개인정보들, 신체 조건이나 뭐 가족 여부, 가족 관계, 재산 여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엄격하게 수집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력서 양식을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업로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좀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용 강요도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채용을 해라. 우리 지원자들 중에 누구를 뽑아라. 혹은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채용 절차를 통해서 합격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좀 담은 부분이라면 지금 못 보게 되는 채용 서류와 관련된 부분은 지원은 했지만 우리 기관과 맞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불합격된 구직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른 일반 회사들과는 달리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이라 아무래도 우편이나 방문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 서류를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원 서류를 받게 되면 최대 180일까지 보관을 하고 계시면서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신 후에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반환 비용은 구직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아닌 구인자인 우리 기관에서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반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서부터 채용 서류 반환 신청 방법을 잘 안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청구가 없으면 보관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반드시 서류를 파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채용 절차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이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이 되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채용 과정을 좀 거쳐서 채용이 확정이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 합격된 직원을 오늘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다. 오늘 9시까지 출근하세요라고 안내를 했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준비가 되어서 9시에 출근을 하면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규정은 크게 명시 의무와 서면 명시 의무로서 분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 의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에 작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항상 서면으로 근로계약서에 다 넣으셔라라고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명시 의무가 없었다라고 다퉈야 되면 우리는 명시를 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 되잖아요. 입증을 하시는 길이 녹음이나 촬영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그 입증 자료를 새롭게 만들고 보관하는 것이 더 번거로운 일이라 근로계약서에 넣으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라고 제가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 명시 의무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제가 색으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이 하단의 검정색 글씨의 부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근로자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 기관 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내용들이라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취업 규칙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취업 규칙의 내용 잠깐 볼 건데 이 취업 규칙에 구체적으로 잘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 취업 규칙에 담겨져 있다라고 명시하시는 것으로 좋하고 그 윗부분 근로자 개개인마다 달리 적용을 받게 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명시 의무가 있었던 것과 실제 서면 명시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다 근로계약서에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명시 의무에서 봤던 그냥 임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면 명시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근로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소정 근로 외에도 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도 되고 또 별도의 어떤 수당을 지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그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 방법도 반드시 우리가 입금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예를 들면 우리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산정을 해서 다음 달 5일이나 10일이나 15일에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을 담아두시고 근로자 개인의 계좌로 입금한다까지 잘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또 유급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도 잘 작성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외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을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직원을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 근로계약 기간을 누락을 했다. 그러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직원은 기간제가 아니라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가 된다라는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이 일반적인 근로자들보다 짧기 때문에 근로일이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채용 절차를 지나서 합격을 하는 직원들을 채용을 시켜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하면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직 기간 동안 우리가 관계 관리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좀 볼 건데요. 우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취업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게시를 하도록 또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취업규칙의 이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들을 보시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언제든 편하게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휴게실이나 구내 식당 이런 곳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궁금하면 열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취업 규칙은 실제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법령이나 아니면 우리 기관 내에서만 적용을 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거나 혹은 우리 기관의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게 되면 취업규칙의 내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때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하신 후에 취업규칙 변경을 하고 또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때 변경되는 내용이 이전의 내용보다 불이익해지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직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우리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고 또 갈등도 많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알려면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과 약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죠. 소정 근로시간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고 하루에 8시간, 일주에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은 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이제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육 시간이나 건강검진 시간, 대기 시간이 우리 기관 내에서 좀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교육 시간이나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이 요양원 같은 경우 야간 근무 후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하지 못하고 교육을 이수한다거나 퇴근하고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면 시간의 근로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판단 기준은 간단하게 사용자의 지시, 기관의 지시가 있거나 아니면 이수를 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 있고 또 복지 차원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자기계발 교육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정 의무 교육, 근로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이수한다. 그러면 별도로 근로시간으로 봐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기계발로 근로자에게 그냥 제공을 하는 교육이다. 별도로 이수 의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무리 많이 교육을 이수한다고 해도 근로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검진도 역시 우리가 요양원에서 혹은 재가센터에서 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강검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기시간이 우리 기관에서 많이 좀 다툼이 발생이 되죠. 야간 근로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 여부에 따라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시간은 임금을 지급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출근을 해서 퇴근까지의 시간 내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다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있어요. 휴게 시간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동료들 간에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휴식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내가 실제 근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도록 하는 모든 시간을 포괄해서 우리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은 실제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휴게시간이랑 달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니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야간에 요양원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저녁에 식사를 끝내고 목욕이나 이런 일과들을 다 마무리하고 어르신들이 주무시고 나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실제 어떤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어르신들이 주무시고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휴게시간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1시간 이상 주도록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휴게시간을 출근 시간에 붙이거나 퇴근 시간에 붙일 수 없는 거죠. 또 휴게시간이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야간에 휴게시간은 3시간을 잡아놨다. 그럼 이 3시간 동안 내가 원하면 휴게실에서 자도 되고 나갔다 와도 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지 휴게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주무시는데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에서 주무셔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추후에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상 시간의 근로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제가 수정 근로 시간 초과 X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앞에서 제가 법정 근로 시간과 수정 근로 시간을 좀 구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연장 근로 때문인데,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이나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가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다만 기간제법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 모두를 연장 근로로 봐서 그 시간에 대해서 모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이 동일한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교대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조율 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주간, 야간 이렇게 4일을 근무했다. 그런데 기준 근로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추가로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소정 근로 시간이 3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임금은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가산을 하지는 않게 된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장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가능하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법정 근로 시간과 이 12시간 연장 근로 가능한 시간을 합해보면 최대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고, 휴일 근로는 유급 휴일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급 휴일 X라고 제가 이제 또 표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현재 노동관계법상 유급 휴일은 딱 세 가지 종류예요. 근로자의 날, 주휴일,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55조 제2항에서 방공소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이 세 가지만 유급 휴일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유급 휴일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휴일 근로를 보고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일 외에 별도의 어떤 무급으로 쉬는 날들이 있거든요. 이 무급으로 쉬는 날은 내가 바빠서 혹은 스케줄이 조정이 되면서 출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게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야간 근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제공한 근로를 우리가 야간 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관에서 근로시간을 관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체제도와 보상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대체제도와 휴일 대체제도, 보상과제 이렇게 세 가지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연차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원래는 근로를 해야 되는 근로일인데 연차를 쓰게 해서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휴가는 원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휴가인데 우리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인 것이고요. 휴일 대체 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관공서 공휴일인 유급 휴일에 근로를 제공을 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쉬게 하는 이런 대체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고요. 현재 이 휴일 대체 제도와 보상휴가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대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을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또 휴일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보상휴가제는 이미 제공한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서 휴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산이 된 휴가를 부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일에 근로를 하루를 했다라면 1.5일에 대한 휴가를 부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어떤 보상휴가제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전
이나 상호 합의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간에 맞는 제도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선택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임금 부분에서는 시간의 근로수당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의 근로수당은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장 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이죠. 하루에 8시간,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전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를 잘 보셔야 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중에 통상적인 근로자들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데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 그런데 우리 기관이 지금 바빠서 좀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단시간 근로자들은 5시간이 되는 시간부터 모든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해야 된다. 반면에 우리 통상 근로자가 원래 소정 근로 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다. 그러면 이 직원은 7시간을 근무를 하고 바빠서 더 근무를 하게 되면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7시간이 넘는 1시간, 8시간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만 지급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50%가 가산이 된다라는 차이점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가사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부분인데요. 8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야간 시간에 하루에 10시간을 근무를 한다. 그러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2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거죠. 또 재가센터에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시급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유급휴일에 대한 그 유급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급휴일은 원래 돈을 받고 쉬는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휴일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하루치씩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휴일 근로를 제공했다라면 그 휴일 근로에 대해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야간 근로수당 역시 야간 시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임금 부분에서 또 기관에서 잘 구분을 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인데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수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시간급이나 1급, 주급, 월급 금액 모두 포함이 되는 건데 반드시 1급이나 주급이나 월급으로 책정을 하실 때에는 이 임금이 시급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급으로 산정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수준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급 외에도 별도의 직책수당이나 식대, 교통비와 같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같이 시급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직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건데요. 일일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일일 단위로 산정을 해서 휴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총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퇴직금 산정을 하실 때 기본금만 가지고 혹은 매달 지급되는 금액만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이나 반기별 혹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급되는 임금들도 있어요. 이런 임금들도 반드시 3개월 치는 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법상 휴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노동법상 휴가는 연차유급 휴가와 출산 전후 휴가, obon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연차 휴가는 좀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장부터 같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우선 출산 전후 휴가를 살펴보면 출산 전후 휴가는 근로자들이 출산을 할 때 활용하는 휴가 제도입니다. 90일, 다태아 쌍둥이 이상 낳게 되면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예정일보다 한 달 전부터 휴가를 사용했는데 예정일보다 출산이 지연이 돼서 출산을 한 시점에 45일 미만 남아 있었다 휴가가. 그러면 45일이 될 때까지 휴가를 기간을 연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뭐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게 60일까지만 유급이기 때문에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무급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근로자들은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일로 늘어났죠. 현재 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유급입니다. 다만 이렇게 유급인 기간에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리휴가라고 부르는 보건휴가는 과거에는 유급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는 무급으로 월 하루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무급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며 부여를 해야 된다는 점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돌봄 휴가인데요. 유일하게 무급에 해당이 되는 휴가입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10일 한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와 같이 어떤 급박한 환경에서는 또 연장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관련 법령 한번 잘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가장 갈등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차 휴가는 1년간 근로한 대가로 발생이 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휴가가 발생이 되고요.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매 2년마다 하루씩 가산을 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이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만 근속 연수가 21년이 되었을 때 최대 25일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매년 25일의 휴가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차 휴가는 1년간 근무한 대가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이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이 되지는 않지만 또 근로자가 근무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필요하게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1개월 개근시마다 최대 하루씩 최대 11일을 휴가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기본 휴가인 15일의 유급 휴가는 80% 이상 출근을 해야 되지만 매월 하루씩 발생이 되는 인과는 반드시 개근을 해야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결근이 있다.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요.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지만 우리 기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수당은 통상임금의 하루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다. 그럼 시급의 7시간을 곱해서 8시간이라면 시급의 8시간을 곱해서 통상임금을 산정을 하시는 거고요. 아까 제가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루의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의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 8시간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차휴가 수당을 산정을 하실 때에는
매일 부정적으로 제공하는 시간의 근로수당과는 상관없이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에서 가끔씩 매월 무조건 하루씩 사용하게 하는 기관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권유를 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사용하게 강요를 하시는 거는 안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을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기 변경권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날짜를 좀 바꿔라, 이런 식으로 시기 변경권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재직 기간 동안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거나 혹은 근로자나 사용자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좀 추려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근로자와 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크게 퇴직과 해고, 자동소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퇴직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의미하고, 해고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사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떠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경우고요. 정년이나 파산, 폐업, 사망,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런 것들이 자동소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은 크게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으로 구분이 되고, 임의퇴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진퇴사로 알고 계시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퇴직은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사용자가 제안을 하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다. 그래서 퇴직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어떤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해고에는 통상해고와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해고를 받는 경우, 또 회사가 어려워서 우리가 정리해고라고 많이들 부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소멸은 근로자의 정년이나 사망으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파산이나 폐업, 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떤 기한 당사자 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고사직이 실제로는 딱 퇴직에 해당하기는 하나 많은 분들이 해고와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따로 제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합의퇴직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를 하고, 또 희망퇴직은 사용자가 사직 신청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를 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의사결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퇴직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도 전혀 적용받을 수 없게 되고요. 반대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들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이 직원을 좀 내보내야 할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기관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둬야겠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의사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과 당신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퇴직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근로자가 아니요, 저는 좀 더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못하고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해고를 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가 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해서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의 해고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급자나 그 보호자들이 요양보호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해고를 주장하시기는 하는데 추후에 우리가 인권보호교육에서 이제 부당한 경우다라고 보기는 하겠지만 부당한 경우에 해당은 되어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같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된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했을 때는 해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복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예고 제도는 우리가 근로자들을 내보냈을 때 갑자기 직장을 잃게 돼서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월급이랑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달치 임금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해고 예고의 위반의 문제는 실제로 해고의 어떤 효력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는 우리가 근로자들이 나중에 해고를 당한 다음에 본인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 부재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무죄 신청이 가능하고요. 많은 기관장들께서 실제로 우리가 해고 예고 수당만 주면 직원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 좀 오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고를 했을 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어떤 정당성이 없거나 혹은 절차, 서면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부당해고 무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부당해고 무죄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90일 내에 제기가 가능하고 이 부당해고 무죄 신청 사건의 처리 기한이 90일이기 때문에 최대 180일 정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근로자를 다시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노동법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법정 의무 교육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회식 연구 교육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에 대상과 교육 시간 그리고 자치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강사의 자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실 때 반드시 사업주의 기관장들이시죠. 기관장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 교육 이수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대부분 자치 교육 가능하니까 우리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에 보면 각각의 공단들이 무료로 관련 교육 자료들을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법정 의무 교육을 잘 이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만 의무 교육이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노동법 교육은 마무리를 하고 장기요양 종사자 인권보호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2차시 마무리 단계죠.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의무교육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이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종사자 인권보호 교육은 종사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공유를 해서 종사자의 권리와 인권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강화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또 우리 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키는 것이 결국 우리 기관 내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사자의 어떤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장교양 종사자들이 인권이 침해되는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아셔야 우리가 추후에 대응이나 보호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권 침해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장기 요양 요원 인권 보호를 위한 우리 기관들의 역할이 뭔지, 어떻게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 침해 유형은 크게 폭언과 폭행, 그리고 성희롱 성추행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폭언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쉽게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어떤 욕설을 한다거나 혹은 고성을 지른다는 이런 직접적인 폭언 외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혹은 인격을 무시하는 모든 언어들을 다 폭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기관에서 특히 재가센터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 센터에 말해가지고 잘리게 하겠다. 이렇게 어떤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다 폭언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행도 그냥 단순히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꼬집거나 핥히거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특정 신체를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 그리고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역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폭행의 유형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 역시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혹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가깝게 밀착이 되거나 혹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것 혹은 언어 자체, 용어 자체는 어떤 음란한 내용이 아니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나 맥락이 성적 불쾌감을 준다. 그러면 모두 다 성희롱의 유형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요양보다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요양보다 선생님이 아이가 4명이 있었는데 방문 요양을 진행을 하면서 남자 수급자분을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4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부부 음질이 좋았구나, 우리도 좋았는데 내가 요즘 힘이 딸린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관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기관에서 그 정도까지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결국 그 요양보호 선생님은 그만두셨고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기관에서 성희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정하게 그 해결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기관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리해 놓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둔 후에 또 부총상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정기적으로 위기 대응 교육을 실시를 해서 신속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근로계약 시에 우리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수급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업무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인권보호 안내문 등을 게시를 하고 장기요양 제공 사전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요양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재가센터나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이런 특성에 맞게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의 전담기구, 고충처리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선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위기 대응 교육을 통해서 신속한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장교양 종사자들에게 또 안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장교양 종사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장기요양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수급자와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의 상호 존중을 위한 인권보호 매뉴얼을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매뉴얼을 활용을 하신 후 또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상호협력 동의서를 작성하게끔 함으로써 수급자나 보호자들에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잘 보호하고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인식을 시켜서 수급자나 보호자 역시 요양보호사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또 장기요양 종사자의 어떤 권리나 책임이나 의무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또 종사자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 매뉴얼이나 상호협력 동의서, 장기요양기관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우리 기관에 맞게 수정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특히 재가센터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급자나 보호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기관에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 없는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또 가족을 위한 업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성적 농달이나 산후의 탈수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이 되거나 반말이나 욕설과 같은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수급자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나 이런 부당한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기관에서 인지를 하시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수급자의 신체형 활동을 지원을 하고 인지 활동을 지원을 하고 일상생활과 정서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식사하기, 체일 변경 및 이동, 그리고 화장실 이용, 개인위생 활동 및 문단장, 신체 기능 등등 활동 등을 지원을 하고 또 해상 훈련이나 기억력 향상 활동, 잔존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인지작업 활동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방안 청소와 주변 정돈, 식사 준비 등 그리고 말벗과 의사소통을 도움을 주거나 외출을 도행하는 업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 지원과 관련 없는 혹은 타인을 위한 업무들을 제공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기관에서 좀 각별히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더라도 부당한 요구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부당한 요구가 있게 되면 장기요양 종사자는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요구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제공 가능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잘한 후에 해결이 되면 사건이 종결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가 있다면 2차 응대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직접적으로 수급자나 그 보호자와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기관과 상의하겠다라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추후에 기관에게 전화나 서면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당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보고를 받은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반드시 수급자나 그 보호자를 방문을 해서 의견을 접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의 의견도 들어보고 수급자나 또 보호자의 의견도 잘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의견 접수를 다 한 후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요. 이 수립 계획에 맞춰서 가족과 중재를 하고 해결을 합니다. 해결이 되고 완전히 사건이 종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후에 사후 평가를 통해서 다시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관에서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해결 과정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잔교양 종사자 보충 상담과 관련한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각도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에는 또 활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단순히 우리 직원이니까 도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시는 기관이 많은데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과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종사자의 구출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사실확인 조사 및 적절한 조치 의무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기관의 역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을 규정을 하고 기관 내 보충 미처리 시 시정신청서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즉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는 것은 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을 때 하는 직업 혹은 쉽겠다는 자격증 정도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인식 개선은 사실 내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돌봄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수급자와 그 보호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기를 좀 바라보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